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전기자동차를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도 본격적으로 전동화에 나섰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서, 즉 내연기관을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던 기업이나 국가들이 새롭게 전기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그 뛰어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2024년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전기자동차로서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안녕하십니까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민대학교 자동차 운송기계과 권영주입니다. 전기차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의문과 기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과연 전기차의 패권 경쟁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의 전기차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왔고, 그리고 내년에는 2024년은 과연 전기차가 지금처럼 높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잠시 주춤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약 한 3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해마다 연평균 약 한 67% 정도 성장을 해왔던 시장이 30% 성장했으니까 이거 잠깐 주춤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는데, 사실은 전기차 시장은 점진적으로 해마다 30%, 40%씩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었고, 지난해와 지지난해가 유독 100% 이상씩 성장했던 약간 돋보이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 효과로 따지면은 주춤한 건 맞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2023년도에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대략 1,200만 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올해의 예상치는 1,400만 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200만 대도 상당히 선방을 한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은, 그 이전에 해마다 600만 대, 700만 대에서 1,200만 대로 점프 2배 이상 한 시점의 시기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짧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23년은 저는 브릿지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전기 자동차가 보급형으로 넘어가는 이제 첫 번째의 다리에 진입을 했다. 그 전까지는 전기 자동차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생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사야지라고 하는 하나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마인드와,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접근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외에 경제적인 마인드 그거 외에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내 일상에서 충분히 탈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소비자들의 생각은 이 차 가격이 얼마야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제조사가 이 차 가격이 얼마야라고 소비자가 궁금증을 가질 때 얼만큼 저렴하게 내놓느냐를 함께 고민한다는 얘기고, 그 시점이 사실 2023년도에 드디어 전기차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른바 반값 전기차 얘기도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 그렇다면 그 반값 전기차가 언제 나오냐, 그 시점을 2024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2024년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전기차가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잠재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주면 그만큼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과거에 대비해서 테슬라 이외의 차종도 많이 늘어나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선택폭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전기차는 고급, 즉 고가차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점점 대중화되고 보급형으로 나오게 되고 2024년도에 뭐 4천만 원 중반, 3천만 원 후반 이런 전기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에 포드 자동차의 CEO였던 짐 팔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이 가장 볼륨이 큰 가격대가 2,800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 시장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의 전기차도 그 가격대에서 가장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가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보급형 시장으로 가파르게 넘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과거에는 고가의 배터리를 써가지고 고가차 전략을 썼다면 지금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산 저가 배터리와 저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에 이 나라 저 나라에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급형 시장으로 넘어간다라는 점을 명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산업 경쟁력이라고 치면 뭐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전기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얼마나 경쟁력 있게 잘 팔리느냐, 그게 이제 지표가 되겠죠.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방향을 결정을 하면 최대한 속도를 빨리 높이는 그런 집중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로 가겠다라고 재빨리 선언을 우리보다 앞서서 했지만 여전히 속도를 보면 부진하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차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가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 전기차 점유율 지금 7위, 뭐 짧게는 6위 이렇게까지 평가가 되는 게 그 3년 사이에 이 정도 달성했다는 건 대단한 속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속도대로 간다면 결국 2024년에는 글로벌 4위, 3위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1등과 2등의 업체가 워낙 후발자와 격차를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중국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자동차 시장 초창기 개방할 때, 해외에 개방할 때 내연기관으로는 절대 앞서 있는 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으니 처음에는 합자 형태로 내연기관 산업에 진출을 했고, 이후에 그들이 생각한 건 어차피 글로벌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중국이 먼저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내자라는 판단하에 일찌감치 전기차에 올인을 했죠. 그 결과가 사실은 한 10년에서 15년 지난 지금에 와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런 효과를 가지고 지금은 중국 내수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이제는 생산이 남아서 올해 같은 경우 2023년에 중국이 해외에다 전기차를 100만 대 이상을 수출을 했는데 그 100만 대가 다 어디로 갔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제3세계를 개척할 때처럼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쪽에 다 퍼져 나갔다라는 거죠. 즉 막대한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득이 적은 나라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은 아무래도 중국산 대비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반대로 강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기술적인 면, 즉 기술력 우위 이런 측면이 두 개가 동시에 비교가 되면 오히려 브랜드를 높이자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또한 강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전기자동차 보조금조차 줄여 나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가 과거처럼은 아니지만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중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소비자들의 전기차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된 나라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구매를 촉발시켜서 또 시장을 형성해주고 또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큰 시장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사용자 경험이 대단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BYD가 글로벌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BYD가 가진 강점은 뭐냐면 그 회사는 배터리 셀부터 팩, 샤시, 완성차까지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YD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저가차를 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릴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기존의 내연기관 기반으로 전기차에 진출한 회사들은 배터리 셀을 별도로 배터리 회사로부터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플렉서블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BYD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니오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유럽에 진출하면서 이제 호평을 좀 받았는데 이건 이제 철저하게 이용자 관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때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필요하면 배터리만 바꾸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배터리 수압 방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소비자 이용성을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니오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샤오미라고 하는 그런 회사, 뭐 화웨이 이런 회사들도 전기 자동차 시장에 IT 기반으로 진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과 브랜드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치열한 경쟁이 그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자꾸 더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이 중국의 전기차는 상당히 글로벌해서 위협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 내부 간의 치열한 경쟁이 그걸 뚫고 살아남았을 때 글로벌에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점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전기차에 생각보다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왜 안 들어오냐고 막상 가서 대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시장이 너무 작아서 들어갈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국내적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지도를 펼쳐놓고 전 세계가 어떻게 경쟁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이제 시장 구도가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